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레버쿠젠을 상대로 우주 방어를 보이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로마는 1차전 1대0 승리에 힘입어서 1승 1무로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마는 이번에도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면서 지난 시즌 UEFA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2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 모두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이끌어낸 것인데요. 이전까지 로마는 유럽 대항전에서 결승에 진출한 게 1983-84 시즌 유러피언컵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이죠. 그리고 이제 1990-91 시즌 UEFA 컵 유로파 리그의 전신이죠. 딱 이렇게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2시즌 동안 2번 연속 유럽 대항전 결승에 진출한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UEFA 컨퍼런스 리그는 지난 시즌이 초대 대회였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결승에 올라간 팀은 로마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레버쿠젠과 로마의 유로파 리그 준결승 2차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 1차전과 동일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버쿠젠은 3-4-2-1을 가동했고요. 로마는 3-5-2를 가동했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선수 구성도 그대로였습니다. 1차전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2차전에도 그대로 나온 로마입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1차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안드리와 센터백 코스누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데미르바이와 왼쪽 윙백 바케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바케르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오면서 인카피에가 자연스럽게 센터백으로 내려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1차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최전방 공격수 흘로잭 대진의 아즈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로마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먼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인 만치니가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최전방 공격수 타미 에이브레임이 헤딩으로 떨궈줬고요. 이를 받은 펠레그리니가 그대로 볼을 끌고 가다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경기에서 로마가 기록한 유일한 슈팅이 될 줄은 이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레버쿠젠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는데요. 12분경에 프림퐁이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아주문이 살짝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비르츠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무사디아비가 받아서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것이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골대 불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21분경엔 디아비가 컵백 패스를 준 거를 데미르바이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다시 이어서 27분경엔 데미르바이 패스를 비르츠가 원터치로 내줬고, 여기서 이제 팔라시오스가 다시 패스를 준 걸 데미르바이가 받아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 역시 파트리시오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로마의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34분경에 왼쪽 윙백 스피나촐라가 부상으로 쓰러진 거죠. 이에 로마는 스피나촐라를 빼고 잘레프스키를 교체 출전시켰습니다. 이후에도 레버쿠젠은 여러 번 슈팅을 가져가긴 했으나 대부분이 이제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골키퍼 정면을 향한 슈팅이 많았고요. 이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레버쿠젠이 점유율에서 73대27로 앞섰고요. 슈팅 숫자에서는 12대1로 압도를 했습니다. 이후 슈팅도 레버쿠젠이 4회를 기록하는 동안 로마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 밑에 있는 거 있죠? 보더라도 로마는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게 굉장히 미미했었거든요. 반면에 레버쿠젠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으나 로마가 내려앉으면서 박스 안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슈팅이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실제 12회의 슈팅 중에 중거리 슈팅이 9회였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3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막아내기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 득점은 레버쿠젠이 0.57골, 로마가 0.03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수인 벨로티를 빼고 미드필더인 바이날둠을 투입하면서 한층 더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중원을 두텁게 쌓으면서 레버쿠젠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포석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 통하면서 레버쿠젠이 65분경까지는 공격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어요. 67분경에 프림퐁이 패스를 준 걸 데미르바이가 다소 먼 지점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이게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냈고, 여기서 이제 그 흘러나온 거를 아주문이 슈팅으로 가져가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앞에서 로마 센터백 만치니가 걷어내면서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내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다급해진 레버쿠젠은 73분경에 왼쪽 윙백인 바케르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들리를 투입하면서 공격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에 다시 한번 악재가 있었는데요. 78분경에 오른쪽 윙백인 첼리크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은 첼리크를 빼고 센터백인 스몰링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층 더 수비 굳히기에 나선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레버쿠젠 역시 80분경에 미드필더인 팔라시오스를 빼고 공격수인 흘로잭을 투입하면서 전원 공격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1분경에 프림퐁의 패스를 받은 아들리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스몰링 맞고 굴절됐고요. 이를 아즈문이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정말 골대를 스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레버쿠젠은 87분경에 센터백인 요나단 타를 빼고 미드필더인 아미리까지 투입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로마는 이미 수비적으로 돌아서면서 레버쿠젠의 공세를 6탄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실제 레버쿠젠이 84분경부터,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홍염이 터지면서 경기가 조금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시간 9분경까지 레버쿠젠이 무려 5회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중 4회를 로마가 6탄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 레버쿠젠이 점유율에서 72대 28로 압도했고요. 슈팅 숫자도 23대 1. 이건 평소 보기 힘든 슈팅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강팀하고 약팀이 붙더라도 이 정도의 슈팅 차이는 나지 않는 편에 속하는데 그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코너킥에서도 5대1로 레버쿠젠이 압도했습니다. 다만 빅찬스는 레버쿠젠이건 로마건 단 하나도 없었죠. 로마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빅찬스를 만들어내기 힘들었고요. 로마가 빅찬스가 없는 거는 공격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기 시작 2분 만에 펠레그리니의 슈팅을 제외하고는 공격을 하지 않았던 로마였으니까요. 기대 득점은 레버쿠젠이 1.09골, 그리고 로마가 0.03골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레버쿠젠이 그래도 한 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은 로마의 6탄 방어에 더해 파트리시오 골키퍼의 선방까지 더해지면서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던 거였죠. 밑에 있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레버쿠젠이 시종일관 공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공격을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은 공격들이 대부분 미미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살짝만 올라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로마가 이 경기에서 슈팅을 단 한 번밖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는 이번 시즌 로마가 유로파리그에서 기록한 한 경기 최소 슈팅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무리뉴 감독이 그 실리 축구할 때 하는 전형적인 버스 두 줄 세우는 그런 축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과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은사와 제자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결승 대진이 잡히고 기자회견에서 알론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리뉴로부터 리더십과 그리고 선수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그랬고 경기 시작 전에 둘이 꼭 앉는 장면들을 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론소는 선수 시절에 무리뉴 감독을 상대로 적으로도, 그러니까 리버풀 선수 시절에는 첼시 감독이었던 무리뉴와 붙기도 했었죠. 같은 팀에서도 함께 했었던 바가 있지만 이건 이제 선수와 감독 간의 일이었던 거였고, 감독과 감독으로 처음 만났는데 무리뉴 감독의 그 특유의 짠물 수비와 두 줄 수비의 맛을 제대로 맛본 알론소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팅 세부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로마의 6탄 방어가 빛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레버쿠젠의 슈팅 23회 중에 유효 슈팅은 6번이었으나 골로 연결된 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팅 차단이 무려 8회나 됐어요. 레버쿠젠의 슈팅이 로마 수비에게 차단된 게 무려 8회나 됐어요. 말 그대로 6탄방어로 막아냈다는 소리인 거죠. 거기다가 전체 슈팅 중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8회, 중거리 슈팅은 15회였습니다. 중거리 슈팅이 지나치게 많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로마가 이를 유도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박스 안에서 로마 선수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중거리 슈팅밖에는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레버쿠젠 선수들의 세밀한 박스 안 침투도 다소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요.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로마는 그냥 쭉 없죠. 반면에 레버쿠젠이 계속 올라갔었던 거였고요. 기대 위협도 크게 차이가 났던 거였는데요. 그래도 레버쿠젠이 아예 로마를 공략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건 이제 그 존 14와 하프 스페이스로 향한 패스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레버쿠젠의 패스들 중에서 존 14를 향한 패스가 무려 27회나 됐고요.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패스는 무려 93회나 됐습니다. 이거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90회 넘는 하프 스페이스 패스는. 이거는 맨시티 같은 팀도 기록하지 못하는 수치인 거거든요. 즉 하프 스페이스와 존 14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은 박스 안에 로마 선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거였죠. 게다가 그마저도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은 아즈문이 좀 아쉬웠어요. 아즈문의 슈팅이 전부 다 너무 골키퍼 정면을 향하거나 아니면 골대를 살짝 빗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이제 구역별 점유율과 평균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로마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무려 35.4%가 됐습니다. 반면에 레버쿠젠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5.8%밖에 되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로마 수비 진영에서 계속 플레이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평균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레버쿠젠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쫙 올라갔으나 사실상 요나단타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골키퍼까지 저렇게 전진해 있었거든요. 반면에 로마는 투톱 제외하고는 전원 다 내려앉았습니다. 투톱을 향한 롱볼 아니면은 그냥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로마의 점유 구역을 보더라도 그나마 볼이 있을 때는 조금 벨로티아, 에이브라임, 그리고 보베 이렇게 세 명만 그나마 올라갔다면은 나머지는 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았고요. 볼이 있을 때조차도요. 볼이 없을 때는 전원 다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올라간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볼 전진 패스와 캐리를 놓고 보더라도 레버쿠젠 선수들이 거의 상위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반면에 로마는 볼 전진 캐리는 사실상 없었고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프상. 그리고 볼 전진 패스도 골키퍼인 팔라시오스가 가장 높았어요. 이 가로축이 패스고 세로축이 캐리니까요. 즉 팔라시오스가 걷어내고 수비가 걷어내고 이건 걷어내기만 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로마의 패스 네트워크를 놓고 보면요. 경기 시작부터 33분까지의 기록인데요. 이 패스 네트워크는 5회 이상 이제 패스를 줬을 때 이게 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화살표가요. 5회 이상 주고받은 선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로마는 레버쿠젠이 공격하면 걷어내고 공격하면 걷어내고 이걸 반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로마 골키퍼인 파트리시우가 이 경기에서 볼터치 45회로 로마 선수들 중에 최다였고요. 패스도 34회로 로마 선수들 중에 최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트리시우는 클리어링도 1회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그 하이클레임이 공중볼 캐칭인 거거든요. 이것도 2회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펀칭도 1회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방을 6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경기의 영웅은 파트리시오 골키퍼라고 봐도 무방하죠. 한편 동시간에 열린 세비야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는 유벤투스가 65분경에 블라호비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71분경에 세비야 측면 공격수 수소가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서 연장 5분경에 라멜라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연장전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양팀의 1차전 결과는 1대1 무승부였는데요. 결국 세비야는 1, 2차전 도합스코어에서 3대2로 앞서면서 유벤투스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세비야야 뭐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유로파의 재앙이잖아요.
이번에도 유로파의 재앙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세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이 참 묘하죠? 앞에 라멜라가 있고 뒤에 힐이 있습니다. 라멜라는 전 토트넘 선수였고 힐은 아직 토트넘 소속으로 세비야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거죠. 양 팀의 결승전은 한국 시간 6월 1일 새벽 4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유럽 대항전 결승전에서 여태까지 오전 전승을 올리면서 10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2-03 시즌 포르투에서 셀틱 상대로 결승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2003-04 시즌 포르투에서 모나코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리뉴 감독이 스페셜 런으로 불리게 됐던 계기였죠. 그리고 또 이제 2009-10 시즌엔 인테르에서 바이에른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당시 그 이탈리아 구단 최초의 트래블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세리에, 챔피언스리그,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었죠. 2016-17 시즌 맨유에서 아약스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지난 시즌 페예노르트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이번 시즌 현재 결승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세비야 역시도 유로파리그에서는 준결승에서 전부 결승에 진출했고요. 심지어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2005-06 시즌과 2006-07 시즌 연달아서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때는 유에파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2013-14 시즌부터 2015-16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20 시즌에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유럽 대항전 전승의 무리뉴와 유로파 결승전 전승의 세비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한준TV에서 6월 1일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